계획, 그릇을 만드는데 들이는 시간을 아끼지 마라. 지금까지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모두 내 가슴에 와닿았다. 특히 방금의 대화는 빛에 대한 시점을 바꿀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그가 나의 실패담을 들으며 기가 막혀서 그냥 웃어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노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와 오타니는 5천만 원씩 출자한 후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1에서 3개월 업계 연구, 4에서 7개월 구체적인 입지 조건 결정 및 개점 전 준비, 8에서 11개월 거래처 선정과 직원 고용, 12개월 개점. 아직 시작한 건 없었지만 계획만은 미리 세워두었죠.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현실화할지 막연해지고, 무엇보다 아내를 설득해서 은행을 그만두고 독립하려면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야만 했거든요. 자기 자금 5천만 원은 저 혼자서 준비할 수 있는 한계 금액이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업계부터 연구했습니다. 원래 제가 근무하는 은행 지점에는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고객이 적었지만 제법 큰 음식점 체인점 두 곳에 관한 데이터가 있었죠. 그런데 그 고객 데이터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지점에 따라 매출에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공산품처럼 정확한 매출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입지 조건이나 업태, 메뉴를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입지에서는 임대료는 비싸지만 통행인들이 많아서 매출만으로 충분히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반면 B라는 입지는 주택가로 임대료가 낮지만 단가가 낮은 메뉴만으로는 이익이 나지 않더군요. 세세하게 예를 들면 끝이 없지만 어쨌든 이처럼 다양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먹밥 가게의 장사 포인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이크아웃형 대 서비스 제공형. 작은 공간도 개업 가능. 요식업은 크게 테이크아웃형과 서비스 제공형으로 나눕니다. 테이크아웃형은 진열 케이스와 대면 판매가 가능한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즉 인건비와 임대료를 줄일 수 있죠. 반면 서비스 제공형은 점내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게 종업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엔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나아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타니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테이크아웃형 주먹밥 가게를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생각한 비즈니스 모델은 최소한의 개점 자금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와 오타니는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이 1년의 준비 기간이 우리의 10년을 결정한다. 오타니는 자신보다 더 열심히 업계 연구에 매진하는 저를 보고 만족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며 틈만 나면 제 칭찬을 했거든요. 원래 동업자는 서로 경계를 많이 한다고들 하는데 저에게는 이 사업이 그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기회였기 때문인지 그 친구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커녕 오히려 저는 운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 친구처럼 세상 물정에 밝은 친구와 같이 창업을 한다고 생각하니 성공에 대한 확신의 수준이 달라지더군요. 아직은 창업에 필요한 조각을 하나씩 모으는 단계였지만 저의 확신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아내였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 제가 은행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아내는 역시나 크게 반대했습니다. 몸도 약한 아이를 데리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말이죠. 아내는 절대로 은행을 그만두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개월에 걸쳐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겉으로는 허락한 것 같기도 했지만 진심으로 납득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아내도 저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더군요. 단 자기 자금으로 5천만 원 이상은 절대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면서요.
그 돈은 당시 제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전부였죠. 그야 당연하다고 했더니 아내는 그제야 조금 마음을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해할까 싶어 말씀드리는데 아내와 딸은 제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도 아내와 딸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였어요. 아까 딸이 아프다고 말씀드렸죠. 딸아이는 선천적으로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자꾸 결석하고 가끔은 입원도 했고요. 아마 그런 이유로 아내는 더더욱 반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훗날에 딸아이가 고생하지 않을 정도로 벌어서 남겨주자는 생각을 항상 해왔고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후 오타니는 하야마라는 요리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 음식점 체인점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남자였는데 저희의 계획에 동참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나이는 28살로 저희보다 2살 어렸지만 날쌔 보이는 외모에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죠. 저는 한눈에 그가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란 걸 알아챘습니다. 오타니와 하야마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오타니가 그의 실력을 알아보고 일찌감치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전에 그 친구가 말했던 최고의 인재가 바로 하야마였던 것 같습니다. 본래는 오타니가 끈질기게 설득해서 데리고 온 것이었지만 하야마 또한 나름대로 자신의 커리어를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하야마 겐타입니다. 오타니 씨한테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망설였지만 저는 요리사로 지낸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예전 가게에서는 매니저로도 있었고요. 지금 있는 체인점에서도 그런대로 괜찮은 대우를 받고 있지만 이대로 계속해봤자 지역 매니저로 끝날 게 훤히 보이더군요. 때마침 오타니 씨한테 이 제안을 받고 다른 곳에서 제 실력을 실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 브랜드를 창조하는 비전을 이루는 일에 저도 끼워 주십시오. 저는 하야마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리라 직감했습니다. 음식의 맛을 위해서는 당연히 전문 요리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야마는 젊은 데다 야심까지 있으니 밑바닥부터 함께 시작하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었죠. 저는 새로운 음식 브랜드 체인점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그가 최고의 적임자라고 판단했고 그를 고용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개업 예정일까지 6개월이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야마에게 사정을 말하며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 대신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도 그 조건을 수락했고요. 개업 6개월 전부터 러닝 코스트가 들어가는 건 부담됐지만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메뉴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꿈이 단숨에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밤마다 하야마 집 주방에 모여서 이 맛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이 재료는 맛에 임팩트가 없어 이렇게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며 콘셉트를 정하기 위해 셋이서 머리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노선을 취하려면 포장에도 신경 써야 하잖아. 만약 테이크아웃이 메인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도 먹을 수 있는 간단한 포장과 우리 가게만의 독특한 포장 중 선택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일일이 그렇게 선택하게 하면 귀찮지 않겠어? 살 때마다 뭔가 택하는 것보다 하나로 통일하는 게 훨씬 나아. 저희는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으로서 점점 모양새를 잡아갔습니다. 하야마가 팀에 투입되고 나서부터는 동종업계의 타사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막상 조사를 해보니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주먹밥 가게가 있더군요. 저희는 그 많은 주먹밥 가게들을 일일이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맛도 직접
확인했고요. 이를테면 터미널 구내에 있는 주먹밥 가게부터 이동 판매를 하는 주먹밥 가게까지 말이죠. 우선 저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먹밥의 주요 구매층은 누구일까? 그걸 알아내기 위해 가게 앞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온종일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터미널 구내에 있는 주먹밥 가게의 고객층은 대부분 여성 직장인들이었고, 출근길에 점심 도시락 대용으로 사가는 패턴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게들은 대개 주먹밥을 낱개로 팔고 있었더군요. 이처럼 칼로리를 걱정하는 여성들에게 딱 걸맞는 점심이 되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단가는 한 개에 1,500원 정도로 고객들은 평균 3,000원어치를 구매하고 있었고요. 신칸센역에 있는 더 큰 가게의 경우에는 구매층이 조금 달랐습니다. 신칸센을 타고 출장 가는 샐러리맨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비싼 주먹밥도 많았고, 한 개 2,000원짜리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또 반찬을 함께 묶어 세트로 파는 가게들도 많았는데, 주먹밥 두세 개와 반찬을 묶은 세트가 가장 많이 나갔고, 구매 평균 단가는 8,000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역 구내뿐 아니라 상점가처럼 길가에 늘어선 가게들도 돌아보았습니다. 상점가의 주먹밥 가게는 본업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았고, 집을 매장으로 겸한 탓인지 규모가 작은 가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상점가에서는 주먹밥 가게보다 예를 들면 고급 햄버거 체인점이 저희가 원하는 가게 이미지에 더 가깝더군요. 저희는 그 고급 햄버거 체인점이 가격 파괴를 꾀한 가게들과 어떤 차별화를 두었는지도 참고했습니다. 역시나 요리사인 하야마는 재료에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강력히 말하더군요. 고급 햄버거 체인점은 역시 좋은 식자재를 쓰고 있었어요. 고급 주먹밥이라면 재료는 물론 밥을 짓는 물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되죠. 처음에는 매장이 하나뿐이니까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해봅시다. 그래, 그리고 밥 짓는 방법도 신경 쓰는 게 좋을 거야. 가마를 준비하기는 어려우니 최신 밥솥을 쓰면 되지 않을까? 새로 매장을 내더라도 똑같은 맛이 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그 뒤 식자재에 관련된 일은 하야마에게 일임했습니다. 그래야 그도 의욕이 생길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예상 비용을 고려해서 협의한 결과 고급 브랜드 쌀을 쓰고, 밥 짓는 물도 흔한 수돗물이 아니라 특별한 약수를 사용했습니다. 목표 단가는 2,500원이었고 건강식을 위한 현미도 준비했습니다. 고급 주먹밥 노선을 취하기로 했기 때문에 재료도 특별한 걸 고집함으로써 승부를 걸기로 한 겁니다. 저희는 리서치와 메뉴 선정을 하느라 매일같이 녹초가 되었으면서도 한 걸음씩 전진했습니다. 발바닥이 닳도록 돌아다니다 보니 많은 걸 배우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가게 슬로건도 정했습니다. 예로부터 이어온 주먹밥, 먹는 건강, 선택하는 즐거움, 정을 느끼는 맛. 마음에 들어, 재미있구먼. 노인이 무릎을 쳤다. 감사합니다. 나는 가게에 서 있을 때처럼 기운차게 대답했다. 어쩌면 그때가 가장 즐거웠던 시절 같습니다. 은행을 그만둔 뒤라서 퇴직금을 갉아먹고 있긴 했지만, 그릇이 내용물을 결정하는 거니까 거기에 시간을 들이는 건 중요한 일이야. 나는 노인의 말에 기뻐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네, 주먹밥 재료도 저희는 시간을 들여 개발했습니다. 기본 주먹밥의 재료가 되는 매실이나 연어의 맛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계속 시식을 했고요. 하야마는 메뉴 책임자인 만큼 잠도 자지 않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냈나? 저희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입장이다 보니 하야마는 항상 열정이 넘쳤습니다. 늘 핵심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계속 여러가지 재료를 가지고 메뉴 개발에 매진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오타니를 부르더니 주먹밥 하나를 시식해 보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입에 넣습니다. 그런데 주먹밥이 혀에 닿는 순간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밥알과 속재료가 하나가 되어 입안에서 산뜻한 향이 확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인위적으로는 낼 수 없는 향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맛이 미각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야마가 맛있죠? 라고 묻는 듯한 표정으로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의견을 묻고 싶었다기보다는 이 맛에 감동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건 크림 주먹밥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